자, 정치와이드 첫 이슈는 오늘 새벽입니다. 구치소에서 구속이 기각된 상태 소식을 들었겠죠? 그러면서 밖으로 나왔던 박영수 전 특검 얘기부터 가겠습니다. 키워드로 보시죠. 자, 50억 클럽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키워드 뒤에 벽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럼 벽이 쳐 있으면 이게 간단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먼저 박영수 전 특검의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술하겠습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정수가 이런 걸 뽑겠다고 처음에는 공고를 냈는데 법원 판단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죠. 박영수 네가 인간이야! 너 인간이야! 박영수 인간이야! 자, 혐의 여부를 일단 다 떠나서 특검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던 국정농단 사건을 그 수사, 지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 모습은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무나 초라한 모습입니다. 저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어떻게 보면 야심차게 했거든요. 근데요, 기각이 됐습니다. 법원에서 안 받아줬어요. 이유를 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기각 사유가 설명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뭐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이거는 검찰이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이거 설명했을 거예요. 그런데 법원의 판단 아래쪽에 있습니다. 빨간 바탕으로 돼 있죠. 사실적, 법률적 측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보기에 이거 모르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잘 모르겠다 지금. 검찰은 주장하는데 뭔가 얘기하는데 이거 뭔가 좀 다퉈봐야 될 것 같은데요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고 해요. 자, 오늘 김광산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그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럼 이거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이 뜻입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제 저 내용을 명확하게 얘기하면 예. 사실 유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 사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방송에 나와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의 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 이 정치와이드에서도 이 이슈를 몇 번 다뤘는데 그때마다 나오셨던 법률 전문가분들은 아 이건 영장 나올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사실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200억, 50억, 예. 뭐 11억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고 심각한 거고.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이제 증거 인멸. 오. 그러니까 뭐 PC랄지 이런 거 폐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휴대폰 부셔서 내고 예. 그다음에 서류 폐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영장 발부하기에 딱 좋은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지금 법원에서는 법률적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박영수 전 특검의 방어권을 보장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구속에 상당성이 없다고 기각을 했는데 예.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설치한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설치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 직무의 해당성 여부예요. 오. 당시에 우리은행을 이제 컨소시엄에 참여시키는 데 있어서 예.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특가법상 수재가 해당이 되려고 하면 예.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아야 하거든요. 오. 그런데 우리은행 과연 이사회 의장이 임직원이라 볼 수 있느냐 문제하고 그다음에 대장동 컨소시엄과 관여를 했는데 이게 과연 설사 금융기관 임직원을 본다 하더라도 예. 직무와 관련성이 있느냐. 오. 근데 직무와 관련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예. 유죄가 아니에요. 아무리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냥 개인적으로 받기로 약속한 그렇죠.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제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재판부에서 가장 확신하는 것은 예. 이게 과연 직무와 관련성이 있느냐. 이거 법률적으로 좀 생각해 볼 문제다.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검찰은 뭐 한 겁니까, 여태? 근데 검찰은 이거 우리 은행 이사회 의장이니까 예. 황문련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이제 검찰은 판단을 하고 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너무 쉽게 판단을 한 겁니까, 그 상황? 아니 고심을 많이 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사실적인 다툼에 있어서는 예. 금품을 실제로 수수했는가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금품 제공하는 것이 약속이 돼 있느냐? 예. 그것도 사실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소명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구체적으로 김만배 씨랄지 남욱 변호사 또 관계된 사람들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뭐 녹취도 있고 진술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사실관계는 좀 명확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영장 전담부에서 이런 내용을 기재하면서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에서 수사를 제대로 안 했나? 이제 그런 이제 약간 뭐 갸우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다음은 검찰의 반응이 나왔죠. 바로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일단 딱 보니까 검찰은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청탁 대가로 금품 받고 약속한 점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법원 기약 사유 납득하기 어렵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 이 정도면 다시 하겠다는 뭔가 의지를 밝힌 것 같은데 이미 1차는 그냥 끝나버렸어요. 불발됐습니다. 현근택 네.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사기도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상을 보고요. 떠올리는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곽상도 50억 클럽의 또 멤버로 꼽히잖아요. 네. 여기는 아예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지금 1심이지만. 그리고 이번에 박영수 전 특검 구속 실패. 사실 이번 사안을 놓고 검찰이 그동안 이거 수사 뒷부로 한 거냐는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부실 수사가 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런가 하면 구속영장 원래 많은 경우에 저도 제가 법률 전공은 하지만 기사를 달아다 보면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주로 나오는 단골 이 사유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였어요. 근데 이번에 그게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뭐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안 됐다는 얘기는 많지는 않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경우 많지만요. 그리고 실제로 뭐 구속영장 기각률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각된 건 예외적인 사유인데 근데 이게 이제 수사 과정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곽상도 아들에 대한 재판이 이제 무죄가 나오면서 굉장히 들끓었거든요. 특검해야 된다 막 이랬고 예. 그러다 보니까 바지 이제 박영수 특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는데 예. 사실은 생각해 보면 곽상도 무죄 판결 때도 곽상도는 사실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뭐 도움을 줬다 했거든요. 그게 대가 관계였어요. 예. 근데 하나은행은 실제로 대장동에서 컨소시엄에 들어갔습니다. 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대가 관계 인정 안 된다 해서 무죄 받은 거였거든요. 오. 근데 박영수 특검은 우리은행이었어요. 우리은행은 사실 시도를 했지만 안 된 컨소시엄 거군요. 안 됐죠. 아. 근데 이게 깨질 위기가 있으니까 그걸 막아주는 대가로 이제 200억 약속했다는 건데 그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들어간 한해은행조차도 그걸 입증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못 들어간 우리은행은 더더욱 어렵죠. 오. 그러면 이제 수사도 굉장히 늦어졌지만 예. 그러면 사실은 곽상도 사례를 본다 그러면 입증을 촘촘하게 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 금융기관 임직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장 정도여도 직원으로 쳐줄 수 있어요. 임직원으로. 예. 근데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가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지금 기각된 것도 보면 예. 직무 해당성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 직무 관련성에 의문이 있다는 게 제가 보기에 일본어 나온 거 보면 예. 좀 제가 보기에 입증 소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지금 결국은 곽상도 사례나 지금 박영수 특검 사례나 이 어떤 대가 관계, 직무 관련성 물론 예. 이제 곽상도 같은 경우는 대가성 문제였습니다만 비슷하거든요. 직무와 관련된 대가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입증하느냐 문제인데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고위 검사 출신이라 좀 봐주는 게 아닌가?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을 그렇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다 국회의원과 그다음에 이제 은행의 어쨌든 의장 직위에 있었는데 세상에 돈을 공짜로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도 없고. 그렇죠. 그럼 뭔가 이제 대가 관계가 있을 텐데 그걸 입증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곽상도 아들도 퇴직금 50억이나 줬는데 그냥 줬겠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퇴직금 50억이라 그래서 아니 이거는 무슨 뭐 엄청난 대기업에서 뭐 그렇죠. CEO가 퇴직을 해도 그렇게 못 받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입증에 실패한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지금 이제 박영수 특검도 비슷하게 갈 수 있는 지금 실제로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예. 이번에 된 거는 뭐 3억, 5억에서 8억 정도예요. 예. 근데 이제 딸이 뭐 빌려줬다는 11억인가도 예. 있고 그다음에 뭐 아파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시는 그 친인척인가요? 뭐 분양 문제도 있고 더 큰 거는 이제 200억 약속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 1차적으로 좀 실패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조금 이게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우택 변호사께 추가 질문 제가 짧게 드리면 네. 제가 한 30초 정도 그냥 바로 대답을 해주세요. 사실 앞서서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태거든요. 네. 증거인멸을 하겠다는 건 뭔가를 숨기려는 거라고 보이는데
근데 구속영장 발부나 그 여부에 영향을 안 미칩니까? 그런 거는? 중요하죠. 원래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뭐 없애버렸다든지 뭐 하드를 뭐 포맷했다든지 부분들이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래도 일단 범죄행위 소명은 돼야 됩니다. 소명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증거인멸 이렇게 들어가는데 물론 그게 뭐 병립적인 관계는 예,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도 아마 이제 그 변호인 측에서도 뭐 고령이고 그리고 또 증거인멸을 따지려면 좀 이게 바로 사건이어야 되는데 검찰 입장에서도 이게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그리고 그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증거인멸 따지냐 이런 얘기를 당장 그러니까 변호인이 말은 안 하겠지만 판사 입장에서도 아니 이 수사를 이제 와서 이런 얘기 하면 돼?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윤선 기자. 네.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 좀 여러 명 있는데 공통점을 꼽자라면 법조계 거물급 인사가 유독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50억 클럽 앞에는 벽이 쳐 있는 겁니까 지금? 사실상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죠. 실제 이제 앞서 현근택 변호사께서도 잘 설명을 했지만 이게 검찰의 지연된 수사가 낳은 사태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가 됐던 것은 작년 1월에 처음 박영수 특검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하고 1년이나 지나서 지난 3월인가요?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서 이제 와서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실제로 봐주기 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검사장 뭐 곽상도 수석 말할 것도 없고요. 박영수 특검 이르기까지 사실 거물급 법률가들이죠. 다른 분들 지금 이름 많이 나왔잖아요. 그분들 그렇습니다.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저도 과문한 탓인지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에 개시했다 아무리 찾아봐도 기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김만배 씨가 얘기했던 것 가운데 현직 검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골프 접대했다, 술 접대했다 이런 의혹들이 있었지만 관련해서 김영란법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하거나 조사했다는 얘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법조 기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우리 사회의 권력층, 최고 법조 엘리트에 대해서는 저렇게 철벽을 치고 방어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지 않을 수 없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헛헛한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윤선 기자가 말씀한 그런 게 일각 이제 시각이에요. 진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그러는 건지 뭐가 있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눈에 보기는 뭔가가 아직 개운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것만은 분명히 지금 보입니다. 지금요. 자, 그럼 다음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2017년 시절에 박영수 전 특검, 당시는 특검이었어요. 당시에 한 가지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출석을 결정한 배경이 있으신가요? 저 당시에는 국정농단 사건,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던진 걸로 보이는 물병 세례까지 있었던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아까 앞서 영상에서는 구치소에서 나오는데 막 고함을 치면서 뭐 뻔뻔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얼핏 보면 내용을 따지고 보면 상황은 비슷하지만 그 이유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좀 오늘 똑같은 모습이 겹쳐 있습니다. 유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이분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방금 나온 그 물병 투척은 예. 이분이 뭐 잘못해서 그런 건 그렇죠. 아니겠죠. 그 수사 예. 책임자니까 아마 그냥 예. 저런 그건 모양이 그렇게 있었던 것 봐야 같아요. 되고 그러나 어제 오늘 새벽이죠. 구속영장 기각 관련한 상황에서 벌어진 거는 그야말로 박영수 전 특검 입장에서는 치욕적인 순간이었다고 봅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역사상 가장 성공한 특검 그리고 대검 중수부장까지 지냈던 뭐 재계의 저승사자 이런 별명까지 들을 정도로 성공한 검사였다고 보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어떤 거악을 척결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분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검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가짜 수산업자한테 포르쉐 차량을 받아서 그냥 무상으로 썼다라든지 또 지금 나와 있는 이 혐의들 뭐 200억 약정설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결국 돈하고 연결돼 있지 않아요? 그 돈도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막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죠. 그럼 이분이 평소에 그럼 어떠한 그 인상관을 갖고 살았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그동안 해왔었던 좋은 일들은
위선에 불과한 게 아니냐. 제가 놀란 것은 물론 이번에 구속영장 기각된 혐의도 있지만은 예. 가짜 수산업자 잘 모르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차를 받아서 그냥 무상으로 쓴다. 일반 사람은 누가 그렇게 해도 다 거절할 겁니다. 근데 이분은 그럼 나는 그래도 된다. 난 누려도 될 자격이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예. 상당히 전근대적인 인식이라고 볼 때 이분의 이 행동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가장 불편한 단어 위선의 극치를 보여준 장면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수사 중입니다. 뭐 아직 뭐 기소가 되거나 재판이 시작된 게 없습니다. 지금 혐의에 대해서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를 끌고 갔던 그런 엘리트들 글쎄요.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러면은요. 물론 굉장히 억울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 어떤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갑니다. 보시죠. 뭡니까? 생체 실험이 이게 뭐 이거 뭐 옛날에 무슨 나치 뭐 이런 거 나오는 겁니까? 왜 이런 게 나옵니까? 지금 키워드로요. 자, 일단 어떤 분이 최근에 고위공직자로 발탁이 되셨거든요. 근데 과거에 뭐 이런 얘기를 좀 꺼내셨다 그러네요.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군 통수권자가 군인을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셈인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고 보니 K방역의 홍보를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K방역의 성공을 홍보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연구를 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군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말입니다. 자신의 업적을 포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귀신처럼 냄새를 맡고 움직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말에 촛불 시위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중국은 당시 대한민국에 유학 온 7만여 대학생들 전체를 동원할 수가 있었고 그들을 일사불란하게 촛불 시위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자, 어제 차관 인사가 발표됐는데요. 그중에 한 분이 이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어떤 재교육, 연수 이런 한 기관의 책임자로 임명이 된 거거든요. 차관급입니다. 근데 이분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 내용을 좀 전해드렸거든요. 자, 그러자 뭐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오늘도 뭐 포문을 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먼저 보십니다. 촛불 시위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한 것을 통수권자가 군인을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극우 유튜버를 즐겨보며 구독과 좋아요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극우 유튜버까지 차관급 인사로 등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이 정부에는 장차관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검증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입니까? 당장 극우 유튜버부터 내정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으로요. 반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분이죠. 박용진 의원과 장경태 최고위원은 같은 민주당에 있지만 좀 결이 다른 의원으로 꼽히죠, 서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일치되는 면이 있네요. 되게 비판적입니다. 여기 보면 앞서서 무슨 간첩 얘기하신 분인데 그 얘기까지 꺼낸 뒤에 극우 막말 유튜버가 윤 정권 출세 지름길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민현주 전 의원이 나와 계신데요. 글쎄요, 지금 대표적인 대목을 저희가 두 가지를 아까 김채환 이 원장과 관련해서 전해드렸는데 인사검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놓친 걸까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런 발언이 있었다는 놓친 걸까요? 아니면 이런 내용을 파악이 됐는데 이건 뭐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넘어간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사검증을 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항목들도 있고 예. 단계도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인재개발원장 직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가 됐기 때문에 저는 임명이 됐다고 그렇겠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다만 지금 이제 국민들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보여드린 영상에서 나왔던 제가 봐도 사실은 이거는 이제 비유 표현이지만 과한 거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생체 실험을 한 격이다, 셈이다. 네, 그렇게 됐고. 게다가 또 유튜브에 또 첫 페이지에 이게 딱 정지 화면으로 해서 나오는 그 프론트 페이지에서 그게 나오니까
더 자극적으로 보이는 것도 많은 것 시에 같고요. 중국에 무슨 뭐 손길이 있었다 뭐 이런 취지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떠돌던 이야기들 중에서 예. 좀 강성이고 자극적인 발언들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오. 이제 문제는 특히 이 문재인 정부의 생체 실험, 문재인 대통령 생체 실험 이 발언과 관련해서는 예. 조금 그 관련된 배경이 있는데 아, 그 그래요?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했었죠. 예. 그런데 군인들 군부대에 있는 군 장병들도 코로나 문제가 사실 심각했죠. 근데 특히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 군 장병들이 그 당시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에 감염되느냐 접종도 더 빨리 했었고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K 방역이라는 게 국제적으로 좀 호평을 받으면서 예. 그것들을 더 홍보하기 위해서 혹시 군 장병들에게만 마스크를 쓰지 못하게 한 거 아니냐. 아. 이제 그런 점을 평가하다가 비유적인 표현으로 좀 강한 발언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이제 지명하신 김채환 이제 인재개발원장이 개발위원장이 좀 과한 발언이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좀 할 필요는 있지만 사실은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생체 실험을 했다. 이거보다는 좀 강하게 비유적인 표현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예. 나온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 배경에는 분명히 그 당시에 비판받았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민현주 전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렇게 발언이 나왔다는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앞서서는 민주당 내 반응을 좀 들어봤거든요. 이번에는요 국민의힘에서도 반응이 좀 나왔는데요. 정치와이드 제작진이 그 반응을 좀 구해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앞으로 이제 공인이 된 입장에서 발언에 당연히 신중을 더 기해야 하겠지만 과거 사연일 때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것만으로 공직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타적인 정치적 발언이었기 때문에 다소 과격한 표현이 있었다라는 비판에는 저도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김채환 원장이 공직을 수행하면서 당연히 이 자유롭게 유튜브 활동했을 때와는 다르게 교육 프로그램이든 발언이든 더 신중을 기해서 주의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청구택 부원장. 그러니까 공직 맡기 전에 어떤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이었다. 좀 이해해달라. 약간 이거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공직도 아니고 우리 당의 혁신위원장 생각이 딱 나요. 네, 이래경 혁신위원장. 혁신위원장 왔을 때 사실은 SNS에 글 올린 거 가지고 엄청 난리쳤거든요. 그분은 공직도 아니에요. 당직인데. 어떻게 된 거냐, 완전히 말이 바뀐 거죠. 근데 이 보수 유튜버 얘기가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식 때부터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때도 뭐 자기가 막 자랑해서 찍은 거 나중에 봤더니 굉장히 막 저 양산 가서 막 시위하고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논란이 처음이 아닌 이유가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이 보수 유튜버를 너무 많이 보는 게 아닌가 실제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검증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뭐 구글이라든지 유튜버 같은 거 이름 쳐보면 나오는 분이거든요. 조회가 돼요. 일반적으로 조회가 되는 부분이어서 그럼 이거를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물론 이제 그 마스크를 벗는 과정이 힘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부터 먼저 듣느냐. 하태경 의원이 그때 당시에 이 용어를 쓰긴 썼어요. 생체 실험하냐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마스크 벗긴 벗어야 되고 군대는 그래도 약간 먼저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접종률이 높았기 때문에 먼저 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생체 실험이라고까지 몰아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뭐 노무현 대통령 죽음도 마찬가지고 촛불 시위에도 중국인들 저도 20몇 번 다 갔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물론 이게 뭐 중국인 사람들이 따로 모여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와 보시면 아마 그때 당시에 기억하실 텐데 저렇게까지 몰아가는 거는 좀 심하다. 근데 이분이 어쨌든 교육하시는 분이잖아요. 공무원들. 이게 뭘 가르쳤건가 이런 생각이 안 들 수 없죠. 차관급인데 제가 보기엔 뭐 내정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유석 대변인 뭐 본인의 발언 들어봤고 양 당에서 나온 발언도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 대변인이신 유석 대변인. 유튜브 상에서의 발언이라고 해도 그 유튜브라는 곳이 좀 과한 어떤 표현들이 난무하는 곳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심한 표현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직위도 아니고 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을 하실 분이 그럼 앞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아프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지명이 됐으니까 이분이 그럼 인재개발원장으로서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이분이 잘 하셔야 되고 필요하다면 본인이 유튜브 상에서 과한 표현을 했던 거, 과한 비유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도
필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인이 좀 입장을 내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좀 뭐 유감 표명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다음은 이것도 이분도 저 국민의힘 내부 인사니까요. 여기 이준석 전 대표도 뭐 한마디 했는데 별 얘기는 안 했어요. 딱 이렇게만 반응을 보였거든요. 유튜버로서 재미있는 콘텐츠 많이 하시던 분 그러면서 뭐 이미지 같은 걸 이렇게 막 올려놨어요. 이렇게. 본인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 뭐 이런 거 같으네요. 지금 본인 거 이렇게 막 올려놨어요. 본인 얘기도 제 얘기도 많이 하더군요. 이걸 좀 보여주고 싶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미지를 공유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분들 많이 하셨는데 김광삼 변호사 그다음에 장윤선 기자 순서로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전체적인 유튜브 내용을 보면 예.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죠. 또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뭐 별의별 내용이 다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저 보면은 사실은 이제 공감 갈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유튜브 중에서 좀 약간 확증 편향을 가진 사람들이 저런 거에 또 휩쓸려 가지고 동의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아까 우리 현근태 부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인재개발원이라는 것은 이제 공무원들 교육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공공기관이고 공무원이단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뭐 저건 확증 편향이다 저는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연 갔을 때 예. 기관장으로 갔을 때 뭔가 교육의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기본 원칙. 그럼 기본 원칙을 세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예요. 공무원에게 이제 저런 취지의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수립이 된다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금 약간 우려되는 측면이 예.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약간 우경화되는 방향으로 좀 가지 않는가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것은 이제 총선도 앞두고 예. 더군다나 그 어떤 당연히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경화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전 문재인 정부 때 너무 좌편향적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서 당연히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뭐 인사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전에 이제 막말만영한 사람들이 사실 뭐 지금 인사 물망에 오르고 있고 또 내정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 자체는 자칫하면 뭐 야당에 예. 지금 계속 공격받고 있지 않습니까? 극우 유튜버, 뭐 대통령까지 유튜버에서 구독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걸 현실화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프레임에 갇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됐건 국민에 됐건 좀 단호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도가 넘고 선을 넘는 그러한 인사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철회해야죠. 장윤선 기자 아까 방금 전에 현근택 부원장이 아니 이내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때도 과거 그 발언이 그 난리였는데 이거는 뭡니까? 약간 반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국민의힘에서 약간 대답하기가 만만치 않게 돼버렸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 그런 측면이 있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못마땅해하는 것이 가짜뉴스 선동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본인 유튜버에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확인된 팩트와 논리적 분석으로 시청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평론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을 써놨어요. 그런데 지금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것을 확인된 팩트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 뭐 군인 마루타 생체 실험만 하더라도 그 사실 제 친구가 당시에 이제 아들을 군대를 보내놨는데 아이들이 사제 마스크를 원해가지고 마스크를 계속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마스크 안 쓰고 이랬던 건 사실이 아닌 겁니다. 군인들이 다 마스크를 썼던 거고 당시 청와대에서 대통령 지시가 어떤 게 있었냐면 군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94%에 육박함에 따라서 활동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뭐 이런 등등의 지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맥락이 다른데 이것을 묶어서 마치 무슨 뭐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체 실험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린 이런 당사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촛불 집회의 중국인들 얘기를 하는데 저 역시도 2016년 가을부터 그 이듬해까지 이어졌던 무려 5개월 동안 이어졌던 그 촛불 집회 현장에 매주 현장에서 현장 생중계를 했었습니다. 현장 생중계를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을 만났는데 저는 중국인들이 그렇게 7만 명이나 나왔다고 하는데 그 주장을 믿기 어려워요. 실제로 2016년 교육부 교육통계 서비스를 보면 한국에 와 있는 전체 유학생 수가 72,747명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학생이 마치 다 나오는 다는 셈이네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당시에 이제
연합뉴스에 이런 보도가 있어요. 국내 대학 중국인 유학생 7만 1,000명, 경희대 3,839명으로 최다. 이런 보도가 그 나왔습니다. 7만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니냐는 겁니까? 그런 추론도 가능한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앞서 뭐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예. 5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재교육을 받는 기관이에요. 이런 기관에 저렇게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했던 분이 어떤 교육적 내용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특히 혹여라도 가짜뉴스가 또 다른 방법으로 생산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예. 저는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과 한마디, 해명 한마디 없거든요. 예. 저는 이 태도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사실요. 요즘에 기업체에서도 사원, 직원들을 뽑을 때 그 직원의 SNS나 이런 걸 다 좀 찾아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면접 때 잘 몰랐던 그 사람의 어떤 진짜 모습이 무엇일까?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업무와는 혹시 좀 안 맞는 게 있을까? 이런 걸 참고하기 위해서 찾아본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앞서서 혁신위원장이 과거 발언 때문에 큰 홍역이 있었는데 이번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주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총선을 굉장히 걱정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 내용으로 넘어가 봅니다. 총선 걱정인데 뒤에 많은 분들 아시겠죠? 누군지?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오셨는데요. 그러면은 총선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영상을 좀 두 개로 나눴거든요. 첫 번째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도권에 우리 인재가 고갈이 됐어. 그나마 남아있던 인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다 빠져버렸어. 수도권의 인재 고갈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게 걱정입니다. 아무나 내세운다고 해서 수도권은 당보고 찍어주지 않습니다. 경쟁력 있는 사람을 골라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민현주 전 의원, 뭐 여러 가지 뭐 수도권 얘기하는데 수도권에서 인물이 고갈됐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인물이 없다 지금 고갈됐다 그랬어요. 어디서 차지합니까? 지금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없다 지금 그 얘기했어요. 당의 어른이시죠. 예. 중진이시죠. 대구시장 하시고 현직 대구시장이고. 총선 걱정하고 당의 앞날을 걱정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예. 또 이제 고마운 말씀인데 예. 대구시장님이 서울 수도권 인재까지 약간 걱정하시고 당대표 같은 걱정을 하셨어요 지금. 총선을 총괄하실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해주신 거 물론 귀담아 들어야죠. 그리고 수도권은 뭐 홍 지사님 홍 시장님이죠. 홍 시장님 말씀대로 당보다는 경쟁력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시대 정신을 잘 이제 안고 있는 후보들이 나가야 경쟁력이 있는 것도 맞고요. 이제 그런데 그 이후에 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 영남의 물갈이가 50%는 돼야 된다. 전체 총선 이번 총선에서 전체 후보들의 물갈이 35%는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막 퍼센티지 얘기하면서 많이 했거든요. 2020년도에 그 당시에 홍준표 후보는 무조건 경선을 붙여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분이거든요. 당시에 이제 경선을 그때 후보 당시에 경선을 이제 본인의 국민의힘 텃밭 지역으로만 다니다 보니까 경선보다는 좀 험지에 나가서 당을 위해 싸워달라 이런 지도부의 요청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홍 시장님은 경선을 없는 거는 불공정하다라고 얘기했었던 걸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지금 과거의 그 모습과 지금의 저 얘기는 뭡니까라고 물어주시는 거네요. 갑자기 물갈이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2년 전부터 이제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선 지 2년이 안 되는 걸요. 그러면 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시면서 걱정을 하시는 건 글쎄 이제 본인의 이니셔티브 헤게모니를 좀 잡기 위한 그런 또 정치적인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장윤순 기자, 어제 저 자리가 사실 대구 무슨 투자와 관련, 경제 투자와 관련된 행사가 끝난 뒤에 서울이잖아요. 서울에서 열렸어요, 그게. 그리고 기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취재 가니까 이제 간담회처럼 해서 이 질의응답 과정에 나오는데 총선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저렇게 얘기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의도는 뭘까요?
어쨌든 본인 스스로 내년 총선에 당의 승리적 기반이 마련이 돼야 또 대선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겨야 된다. 일단 이겨야 된다. 나를 위해서라도 이겨야 된다. 그렇죠. 예. 오. 근데 이제 흡사 상임선대위원장 같은 태도로 말씀을 하시기 그러니까 때문에 당대표 또는 약간 지금 선거 김기현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얘기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겠다. 어제 저 얘기를 김기현 대표도 그렇죠. 들었겠죠? 그렇죠. 이제 지금 상임 고문도 아니신데 다양한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근데 큰 틀에서 보면 걱정은 걱정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121개 의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18개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많이 비어 있어요.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제 홍준표 시장 말씀하신 대로 인물 경쟁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지 저 사람이 과연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잘할까? 이런 거. 그러니까 예컨대 뭐 우리 고향 사람이야. 그래서 묻지마 투표를 하는 경향성은 수도권의 경우에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 경쟁력이 필요해서 사실은 다양한 보수 지역의 보수 진영의 그 전략가들이 어떤 사람들을 넣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개혁 보수까지 이 진영을 좀 넓혀야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혁 보수는 누구를 지금 떠올리시면서 하는 말이십니까? 유승민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 이런 분들인데 실제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분들에 대해서는 썩 최근에 좋아하지 많은 건 않죠.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전반적으로 보면 이 인물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 공천을 해서 당선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저는 해석이 좀 되는데요. 왜냐하면 내년 총선에서 당장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제 반분 정도 하려면 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서 민주당 압승으로 끝난다면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죠. 식물 정권 이런 표현도 어제 쓰셨던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볼 때 당을 위해서도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총선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이런 당부로 저는 들었습니다. 갑자기 민주당에 계신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께서 손을 번쩍 드셨어요. 지금 하실 말씀이 있다고. 남의 당 사정인데 말씀하시죠. 눈에 보이는데 왜 그 얘기 안 하나 싶어가지고. 왜냐면 이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나 동대문에서 당선됐다. 그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나 서울에서 당선된 적 있다. 수도권에 나 경쟁력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송파랑 예전에 어디냐 대구에 된 적도 있지만 그때 당시 거의 안 될 때였거든요. 그때 된 게 있어서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수도권에 경쟁력 있고 선거를 이끌어야 되는데 왜 사람이 없냐.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 보기에는 나처럼 이런 인재들이 있어야 된다. 내가 선거를 주도해야 된다. 약간 그런 뉘앙스로 보여요. 이분이 나 같은 사람을 좀 찾아달라 이 뜻입니까 지금요? 당연히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 투자 유치로 가지고 총선 얘기 막 길게 할 필요 없잖아요. 대구에 투자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분이 경상도 도지사도 하시고 시장도 되시지만 항상 이 중앙 정치에 지금 항상 관여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좀 총선에 좀 내가 좀 관여할 수 있게 좀 사인고문도 아닌데 공간을 달라, 역할을 달라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걸로 보여요 저는. 내가 좀 뭔가 좀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라는 걸 저렇게 은유적으로 우회적으로 얘기한 것 같다라는 해석이시네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얘기가 더 준비돼 있거든요. 내용 좀 마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35%를 맞추려면 대구 경북은 늘 50% 물갈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우세 지역은 50% 정도 물갈이 공천을 해온 것이 관례입니다. 내년에도 아마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냥 물갈이 하고 싶으면 그냥 집에 가라 하는 게 맞겠죠. 영남권의 중진들이 서울 강북에 와서 당선될 사람이 단 한 명도 있겠습니까? 못 오가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35%가 전국적으로 보면 물갈이를 한다 선거 때는 그러려면 영남 지역에서 특히 한 절반 정도 해야 다른 데하고 그 비율을 맞출 수가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윤석 대변인 뒷부분에 영남권에 있는 중진 의원들은 서울 강북이나 수도권에 나가도 경쟁력이 없다는 취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그 영남에서 많이 다선나신 분들은 수도권에 오면 그냥 맥을 못 추는 겁니까? 그렇게 약간 경쟁력이 없다고 얘기한 것 같네요. 지역구를 옮겨서 또
또 당선이 될 수 있을 만한 분이 여야를 막론하고 몇 분이나 될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국적인 인물이면 모르겠는데 예. 한 지역에서 뭐 4선, 5선 했다고 해도 바로 옆 지역만 가더라도 그건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따라서 영남에서 쉽게 당선되신 분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왔다. 당연히 그건 어렵겠죠.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이제 저런 말씀을 하신 거고 홍준표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 해석을 하시는데 오랜만에 서울 오신 김에 여러 질문에서 답변하는 과정에 대한 해석이 많은 겁니다. 애초에 보면 아까 현근택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게 본인이 인재란 얘기를 한 거예요. 96년 김영삼 대통령 인재 수혈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때 들어오는 분이 홍준표 대표예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이거 얘기한 겁니까 지금? 그때부터 시작한 거고 영남권 50% 이상 물갈이 얘기한 것도 보면 홍준표 시장이 국회의원 그만두고 대구에 가서 하필 대구에 가서 광역시장 한 이유는 향후의 대선, 차기 대선을 보고 보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의 대표가 돼서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대구 또는 경북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뭔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그분들이 현역 의원들이 홍준표 시장에게 우호적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럼 50% 얘기를 끝내는 게 나를 위해서라도 여기 좀 물갈이 좀 해야 된다 이 뜻으로 보입니까? 저는 그런 의도로 하신 발언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혹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대구로 돌아가셨을 텐데 대구에서 이 방송 보시면 참 내 말 가지고 참 이상하게들 해석하네요. 이러지도 않을까 싶기도 한데 김광삼 변호사님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이 저렇게 총선에 대해서 뭐랄까요? 자세하게 또는 시시콜콜 많은 얘기를 꺼내놓은 일단 의도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TK 정도는 50% 물갈이 된다. 이건 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근데 그 워딩을 보면 자네께나 총선 걱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대구시장이고요. 대구시와 관련된 투자 행사 이후에 기자회견을 한 건데 사실 이제 총선 걱정을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본인의 입장에서 저런 말을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근데 사실 뭐 물갈이 비율 35%랄지 TK 같은 우세 지역 뭐 50% 물갈이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기준 설정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당 지도부에서 사실은 수립하고 짜야 할 내용인데. 근데 사실은 총선 앞두고 만약에 당 지도부에서 저런 얘기하면 막 발칵하지 않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이제 뭐 원론적인 얘기는 맞는 얘기가 많이 있죠. 일단 수도권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정말 골라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 뭐 이런 얘기면 일부는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퍼센트까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기현 대표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안 좋죠. 뭐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좀 막말도 하고 그래서 상임 고문도 해촉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현 국민의힘의 대표 지도부에서 걱정을 하고 해야 할 일을 이제 본인이 대신 얘기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거기에서 대구 얘기해봤자 뭐 이게 사실 언론은 보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총선 얘기하면 당연히 지금 일파만파 지금 국민의힘이 어렵구나.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해법을 제시하는 것처럼 해서 이제 언론에 뭐 스포트라이트 받고 또 어떠한 다음 총선과 관련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유상 이런 것도 내세우는 좀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뭐 누가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장윤성 기자, 그러면 정치와이드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의도에 말려든 겁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상황이에요 이게. 아니 근데 그 뭐 말려든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분위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김기현 대표는 검사 공천 없다, 검사 왕국 없다라고 연일 강조해서 누누이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가 돌고 있냐면. 실제로 PK하고 TK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PK보다 TK가 훨씬 심하죠. 그러니까 공천 이꼴 당선되는 지역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이런 구조 속에서 현역 물갈이론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실제로 대구메일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쭉 조사를 해봤더니 현역 교체율이 44%로 조사가 됐어요. 진짜 많이 바뀌었네요. 실제로 교체가 많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공천 교체율이라는 것이
전국 평균보다 TK가 훨씬 높다. 그래서 늘 보면 이렇게 초선이 당선이 되고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예. 지역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존재감이 제로다. 이런 악순환을 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문제 제기를 한 얘기냐면 거네요. 너무 많이 물갈이를 그렇습니다. 한다고. 현역들은 물갈이가 불편한 거예요. 이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또 검사가 온다는 소문이 있고 절반은 나가야 되고 그럼 우리 중에 누가 빠질 것이며 뭐 이런 불안과 고민과 이런 것들이 예. 있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를 저는 일정 정도 반영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 뭐 하태경 의원, 조경태 의원 이런 그러니까 영남의 중진들이 수도권 험지로 출마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당내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본인들은 원하지 않는 얘기죠. 그렇겠죠. 그렇지만 아니 당신들 말이야 그 내년 총선 앞두고 헌신하는 예. 모습을 보여야지 중진들이 뭘 희생과 헌신을 하는 거야 이런 비판에 이제 놓여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내년 총선 시계를 앞두고 예. 상당히 공천을 둘러싸고 현역들과 그다음에 당 지도부와 그리고 저렇게 대선 출마할 후보군 가운데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면서 다종다기한 의견들이 마구 분출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괜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뭔가를 다 생각하면서 뭘 이렇게 막 깔아두는 듯한 얘기를 한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사실은 대구시 관련된 어떤 투자 관련 행사 자리였는데 여기서 총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다시 대구로 돌아갔습니다. 자, 다음 주제도 역시 이 국민의힘과 관련이 있고요. 또 총선과도 관련이 있어요. 이 정치 이슈에 참 단골처럼 요즘에 나오는 분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인데 앞에 뭐가 이상한 표현이 붙었죠? 자객이요? 무슨 영화 제목입니까? 자객 한동훈일까라고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자, 일단 자객이면은요 어떤 대상이 분명히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한동훈 법무장관과 누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봅니다.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까리 기름. 이렇게 깐죽대요. 장관님, 예.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다. 맞는 말이죠. 그게 또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모르면 통과. 두 분 보셨지만 뭔 내용이에요? 지금 아무튼 무슨 내용이 했는데 분위기는 두 사람 참 관계가 안 좋구나. 어떻게 보면 서로를 좀 그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저기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얼마 전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 사실 총선 출마설은 뭐 이게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나왔었고요. 근데 뭐 그때마다 뭐 장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뭐 송파병도 있었죠. 여기 혹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가본 적도 없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뭔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안 나온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거든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요.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얘기인지 정치권에서 그냥 말씀하시기 좋으신 분들이 그냥 막 던지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마포을 출마설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방금 등장했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 지역구가 마포을이거든요. 저런 모습을 하도 많이 봐서 그런 걸까요? 정청래 낙선 카드로 검토할 만한 카드다.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정청래 자객 목적으로 간다. 그래서 마포을 출마설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희석 대변인 이거 그냥 막 던지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일말에 진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일단 정청래 의원 낙선 카드라고 했는데 정청래 의원이 꼭 공천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2016년도에 정청래 의원이 공천 보장받았냐? 지금 방금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였던 저런 행동들 민주당이 정말로 민주당을 스스로 걱정한다면 저런 행동을 하시는 분을 또 공천 줘서 4선 만들겠다 하는 게 과연 국민들에게 좋게 보일까를 우선 생각을 해야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에 공천 탈락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꼭 공천된다고 저는 꼭 전제하고 싶지는 않고 만약 그렇다 할 때 저희 당 입장에서는
정청래 의원 당연히 낙선시켜야 되겠죠. 만약에 이번에도 정청래 의원이 공천을 받아서 본인의 지역구에 마포에 출마를 한다면 누군가를 보내내야 된다. 그건 분명하다. 지금 마포울에서 쭉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승리가 최우선이니까 뭐 더 중량감 있는 분을 내보내서 정청래 의원하고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상정할 텐데 그때라면 가능하다. 근데 중요한 건 한동훈 장관 본인의 의사가 될 예. 거고요. 그러니까 출마설이 아니라 차출설이겠죠. 이건 저 차출이 얘기는. 되는 셈이죠. 예, 차출설로 해야 맞는 거고 뭐 한동훈 장관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또 다른 분 중량감 있는 분으로 소위 말해서 이 매치를 예. 성사시키는 그런 과정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윤수성 기자. 네. 일단 이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얘기인지 그리고 만약에 진짜라면 총선 때 대단한 주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아주 주목받는 지역구 어떻게 몇 표 차이로 어느 동네에서 어떻게 될지 그렇죠. 뭐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앞서 윤희석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이제 한동훈 장관의 역할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주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본인의 어떤 입장과는 별도로 예. 그런데 정부 안에서 뭔가 역할을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장관 이후에 총리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대선 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별별 소리 많아요. 네, 그다음 아니다. 국회 경험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무조건 해봐야 된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국회를 굉장히 참 우습게 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일개 국회의원에 뭐 만족할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아마 한다면 선대위원장 정도를 맞지 않겠냐. 뭐 구구한 뭐 여러 가지 론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지금으로서 얘기해봐야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오. 한동훈 장관이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떻게 입장을 정하느냐. 이제 그게 결정이 돼야 그 다음에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와 별도로 예컨대 이제 자객 공천을 뭐 한동훈 장관 아니어도 다른 사람 뭐 예컨대 원희룡 장관이 됐든 누가 됐든 마포을로. 예. 마포로 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취재를 해봤는데요. 정청래 의원 측에서는 예. 누가 와도 정청래 아성을 허물 수는 없다. 자신 이렇게 있다는 겁니까? 자신 있다. 그러니까 마포 갑은 호남 출신들이 굉장히 많지만 예. 노웅래 의원 저기 사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해볼 만하고 이용호 의원이 지역위원장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지역은 좀 흔들릴 수 있지만 마포 의뢰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상당히 조직이 잘 돼 있고 국민의힘 조직이 마포 의뢰 상당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누가 오더라도 쉽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예. 관련해서 마포에 있는 다른 그 마포 갑 지역구에서 일하는 마포 동네에 있는 예.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지금 마포구 의회 상황이 예. 국민의힘 9석, 민주당 10석인데요. 갑에 민주당이 10석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 갑에 5, 을에 5 이렇게 팽팽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닥 민심은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다. 이제 그 동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바닥에서 성미산 마을이라고 이렇게 진보적인 분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서 정청래 의원에 대한 비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명성이 있지만 네 번째 도전하는 것이고 이제 바닥 민심을 잘 대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청래 의원에게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객 얘기,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을 겨냥해서 자객 얘기를 실제 꺼내신 분이 올 초에 있었어요. 국민의힘 당시에 당대표 경쟁하는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 말씀 꺼내신 분이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계 의원 중에 문제가 많은 뭐 예를 들어서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 다음 국회에서는 있으면 안 될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객 공천을 하겠다.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당시에 안철수 당대표 후보였죠. 정청래 의원을 콕 집어서 내가 당대표 되면 자객 공천 거기다 할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당시에 단박에 정청래 의원이 반응 보였는데 네가 와라 안철수. 이런 반응이었어요. 이런 반응. 환영한다. 다른 사람 보이지 말고 당신이 오세요. 이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자객 공천설, 자객 차출설 돌고 있거든요. 이거 한 며칠 됐어요. 꽤 됐고 시간이. 근데 아직까지 정청래 의원의 반응이 없어요. 아까 장윤성 기자는 뭐 이 관계자들은 뭐 자신 있다 얘기하지만 만만치 않은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인데 아직 반응이 없어서 궁금하거든요. 정근택 부원장 민주당에 계시니까. 평소에 정청래 의원답지 않게 조용해요.
굉장히 신속 반응을 하시는 분인데 혹시요 정청래 의원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떨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오히려 지금 속으로 반기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이분 스타일이 뭐 들어오면 떤다고 해서 아무 말도 안 할 스타일은 아니시고요. 예. 근데 왜 아무 얘기 안 하죠? 제가 보기엔 뭐 오히려 올 가능성이 없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 가능성 자체가 없지 왜냐하면 않느냐? 한동훈 장관이 지금 얘기하지만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도 있지만 사실은 예. 지금 마포울 같은 경우나 지금 지난번에 언급된 송파병 같은 경우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예. 확실하게 당선을 보장하는 데는 아니에요. 아. 경우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안 될 가능성도 높을 수도 있거든요. 한동훈 아무리 한동훈 법무장관해도 쉽지 않다 거기.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대중적인 인지도는 있지만 선거 막상 들어가면 예. 굉장히 어찌 보면 많은 요구들을 하고 굉장히 험한 일도 많이 당하거든요. 그럼 그럴 때마다 적응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면은 선거를 이끌어주길 바라는 요구가 많은데 그건 뭐냐면 다른 지역도 좀 다녀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끌어달라는 본인 얘기. 지역구에 너무 신경 쓰면 그렇죠. 안 된다. 그렇다 그러면 처음 나가는 분이 예. 더구나 어려운 지역에 나가서 다른 지역까지 신경 쓸 수 있겠어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이게 서울 지역을 이끌어달라 그러면 다른 지역도 막 가서 유세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렵다 그런다 예, 그러면 형도 알겠어. 그러니까 현실 가능성이 많지 별로 없다. 않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하는 거 아니냐잖아요. 근데 사실 네가 와라 안철수도 이거 현실성 없다고 다들 그랬거든요. 그럼 이번에 왜 네가 와라 한동훈 얘기는 안 하냐는 제가 거죠. 보기엔 네가 와라 안철수는 가능성이 있어요. 아 이건 지금 있었어요? 지금 보면 분당 갑에 안철수 국민의힘 분들 다 보면은 절대 안 된다. 어차피 그게 안 된다. 다른 사람 뭐 예를 들어서 거명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인 분당갑에 또 공천받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건 다 국민의힘 분들 다 인정하시던데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특정 뭐 거명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어디론가 가야 돼요. 그렇다고 부산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결국 수도권인데 어디로 가겠어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저 말이 약간 씨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갑자기 안철수 의원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이거 민현주 전 아닙니다. 김광삼 변호사께서 객관적으로 보시기에는 안철수 의원이 힘들어 보입니까? 아니 뭐 지금 그렇게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한동훈 장관의 자객 공천설 이것은 나중에 이제 현실화될 수 있다고요. 자객은 칼잡이잖아요. 예. 한동훈 장관 검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나중에 차출이 되면 이제 칼잡이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보는데 아직 뭐 어느 지역구를 특정해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한동훈 장관은 뭐 국무총리랄지 아니 뭐 차출서 이런 거 있는 것은 그만큼 이제 한동훈 장관의 유상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총선에도 쓰임새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총선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한동훈 장관은 나오고 싶어 할 것이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마 추후에 이제 정치적인 것을 하려고 하면 예. 그래도 국회의원을 좀 해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 다음 총선에서는 자기가 나가고 싶다서 나가고 안 나가고 싶다 안 나가는 그러한 상황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막판에 예. 과연 총선에 있어서 한동훈 장관을 차출했을 때 어떤 총선의 효과 예. 이거에 의해서 아마 지역구 결정을 하고 이제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윤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마포을 자체가 예. 사실 민주당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비대위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만약 비대위로 가면 예. 정청래 의원이 1번으로 컷업될 수 있다고 봐요. 뭐 오늘 많이 나갑니다. 진도가 많이 나가요 지금요. 그러면 사실은 정청래 예. 의원하고 맞대응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또 정청래 의원이 뭐 다 그 지역구를 굉장히 탄탄히 다지고 있다고 평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 정청래 의원의 어떤 행보를 보면 그렇게 지역구랄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언행이나 그런 국회의 어떤 의정 활동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뭐 한동훈 장관을 안 보낸다 하더라도 충분히 승사 있는 싸움을 국민의힘이 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뭐 마포을에 자객봉천을 한다 이거 자체는 단순한 설에 불과하지 뭐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지금요 봅니다. 이 이슈가 원래 한동훈 장관 이슈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말씀들을 쭉 다섯 분들이 막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의문의 일패를 당하시는 분이 두 분이 등장했습니다. 정청래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괜히 좀 이상해졌어요 지금 말씀 중에 다 들어보면은. 그리고 민현주 전 의원님이 웬만해서는 이렇게 발언기 요청하시는데 손을 드셨어요 지금요. 말씀하시죠. 네. 아니 저는 한동훈 장관이 아직 총선에 출마를 예.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이 안 됐다고 보고요. 예. 뭐 이 발언을 하신 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 한동훈 장관을 만약 총선에 출마하는데 예.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 자객 공천을 자객을 한다? 보내는 거.
이거는 한동훈 장관을 너무 값싸게 쓰는 거 아닌가. 너무 싸게 지금 대우하는 거다. 네. 그런 데 쓸 사람이 아니다. 네. 만일에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한다면 정말 이 총선의 게임 체인저가 돼야 되는 저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뭐 앞서서도 여러 평가가 있었지만 굳이 정청래 의원을 한동훈 장관이 저기에 나가서 아까 말씀하신 연고도 별로 없는 상황인데 굳이 정청래 의원 한 명을 떨어뜨리기 위해 한동훈 장관이 나간다?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언급을 하신 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지 그게 뭐 무게감을 갖고 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워낙 강경 발언을 많이 하고 정치를 희화화시키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비판적인 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정청래 의원은 반응이 없는 거 보면 한동훈 장관이 올까 봐 살짝 겁내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5분이 쫙 돌아가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면요. 어느 정당의 선대위에 총선 때 전략회의를 하는 듯한 얘기들이 막 오고 있어요. 지역구 분석이 이루어지고요. 아니 그분은 여기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기는 누가 가도 됩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좀 오고 갔습니다. 지금요. 마치 선거 앞둔 어느 당의 선대위 회의 같기도 합니다. 지금요. 자. 다음 주제는요. 이분 보시면 막 화내시는 분들 많아요. 이분을 보면은요. 그 주제로 넘어갑니다. 독방 30일입니다. 30일 독방에 갔다 그랬죠? 30일 동안 있어야 된다는데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른바 돌려차기남. 많은 분들이 진짜 무슨 이런 그리고 뭐 이분 뭐 검사도 했는데 뭐가 수치가 높게 나왔다 해서 막 깜짝 놀라고도 막 그랬잖아요. 지금 이분 얘기인데 이 부산구치소 수감 중에 뭐 주변에게 뭐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겠다 어쩌다 그리고 뭐 탈옥 뭐 보도에 따른 뭐 탈옥 얘기도 뭐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러자 법무부가 금치 30일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치면 독방에 가두는 징벌로 가장 무거운 징벌이라고 합니다. 금치 30일. 자, 김광삼 할게요. 독방은 어떨 때 보내는 겁니까, 글로? 여러 가지 이제 교도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뭐 폭행을 한다랄지요. 여러 가지 뭐 분란을 많이 일으키는 경우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치를 하는데 교도소 수감자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거. 무섭고 두려운 곳이 이제 금치 처분이에요. 금치 처분을 받으면 이제 독방에 들어가는데 지금 부산 돌려차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30일 독방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금치가 되면 일단 면회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운동할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30분이면 30분. 근데 운동할 시간 안 주어져요. 그 방에서 이제 못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아예 그냥? TV에 없어요. 그다음에 서신도 안 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수감자끼리 어울릴 수가 없어요. 완전 단절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힘든 그런 밥은 생활을 주겠죠? 네? 밥은 밥은 당연히 주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이렇게 사실 인간이 이렇게 좁은 장소에서 이렇게 소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게 물론 고통이거든요. 수감 상태라는 게 외부와 단절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완전한 단절을 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본인이 1심에서 12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같이 방을 썼던 사람이 아마 2심에서 DNA 발견돼서 이제 성범죄까지 같이 간 거예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20년 선고받기 전에 그러니까 12년 받을 때 같이 독방에 있는 사람, 같이 수감되어 있는 사람한테 자기가 12년 받고 나가서 죽이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한 뭐 거예요. 하겠다. 보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읊조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돌려차기 했으면 일반 사건 같으면 그냥 상해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많이 살아도 합의 안 해도 1, 2년 살고 나오는데 그 여자분이 이걸 언론에 제보하고 문제를 삼아서 내가 12년이나 받았다. 이런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억울하다 그겁니까? 그렇죠. 이거?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이제 피해자 입장 생각하지 않고 더군다나 DNA 검사가 1심에서는 안 나왔잖아요. 항소심에 DNA 검사 추가로 나와서 결국 성범죄까지 플러스가 돼서 20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자기가 20년 받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마치 억울한 것처럼 이제 보복을 했다고 이제 칼을 갈고 있는 거죠. 물론 석방이 되고 나면 유치 추적 장치 점잡을지 20년 살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24시간 감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기면 나중에 알게 되지 그 당시에는 뭐가 그렇죠.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끊어버리고 뭐 예. 불출하고 도망가 버리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사실 국가가 막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어떤 현재 제도의 시스템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가장 무거운 징벌 금치 30일을 결정을 내린 거죠. 금치 3 이게 최대치입니까? 그 안에서 징벌을 할 아니요, 수 있는? 2달도 할 수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일단 이제 금치 30일 하고 예. 그 이후에 또 아마 상황을 또 좀 본다. 살펴볼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저 끝나고 나서 저자가 저런 얘기를 또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근데요. 다음 좀 보겠습니다. 다음 법무부가 뭐 입장을 좀 하나 낸 게 있는데 보세요. 일단 이거는 동기들이 뭐 약간 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 탈옥 뭐 이런 얘기 했대서 이런 게 되게 위험하잖아요, 상황이요.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제 금치 결정이 난 것 같고 보이거든요. 다음 보겠습니다. 법무부가 이런 입장을 했어요. 일단 지금 저 2심까지 나왔으니까 대법원도 간 거잖아요. 그 좀 남아 있어요. 최종 확정되려면. 근데 형사 재판 후 형이 확정되면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다 끝나게 되면 피해자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을 한다. 형무택 부원님, 이게 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형을 살고 있는데 뭐 교정시설을 멀리 보내는 게 피해자한테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뭐 심리적인 걸 염두에 두겠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언론 보도 나온 것처럼 뭐 이름, 주소, 주민번호 달달 외우고 있다. 나가면 보복하겠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피해자한테 심리적으로라도 좀 떨어져 있게 하겠다. 일단 수감도 멀리 돼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걸 좀 알려주고 근데 싶다. 본질적인 그겁니까? 해결이 안 되죠.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 변호사 말씀처럼 사실 이제 보복 의도로 처벌할 수 있을지가 약간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 피해자한테 직접 한 게 아니라 이게 교도소 동기들한테 얘기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만 갖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해자한테 뭐 편지를 보내거나 뭐 이랬으면 당연히 그게 이제 아주 보복을- 구체적으로. 그렇죠. 암시가 되고 그 형도 무겁습니다. 예. 징역 1년 이상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입건하고 수사를 할 것 같은데 그냥 주변 사람한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동기한테. 그러게요.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법무부나 지금 검찰에서도 이거를 과연 처벌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뭐가 마땅치가 않다는 거군요. 어떻게 할 방법이. 직접 그러면. 피해자한테 뭔가 보복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말씀처럼 뭐 감치하거나 아니면 저렇게 뭐 멀리 보내거나 이 정도 고민하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보기에는 물론 항소심에서 20년 받았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검찰이 항소심에서 35년 구형했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서 차라리 그냥 조금 더 형을 늘리든가 하는 방법이 낫지 사실은 지금 보복 범죄로 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봐도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물론 20년이 뭐 긴 기간이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20년이 지나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지금 저런 사람인데요. 뭐 검증하니까 이상하게 나오던데요. 아 이게 참 막막하네요. 이게 상황이요 좀. 자 다음 마지막 주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무슨 세무조사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주제입니다. 보겠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일타 다음은이 뭡니까? 이게 일타가 이게 학원에서 쓰는 전문 용어 아닙니까? 일타 강사. 자, 그럼요.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사교육 카르텔 향한 범정부 대응. 그렇죠. 정부가 지금 사교육 카르텔 막 이렇게 어떤 규정을 좀 했죠. 여기 보면 대형 학원들에 대해서 비정기, 그러니까 특별 세무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거에 이어서 이른바 아주 유명한 강사들, 학원 강사, 일타 강사죠.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지금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아, 이 세무조사가 들어가면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간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것도 특별히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윤희석 대변인. 그렇다면 지금 사교육 업계가 초비상일 것 같은데 이거 세무조사가 좀 확대될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세무조사 관련해서 그 세무회계 처리를 제대로 했다면 아무리 세무조사해도 별 상관이 없겠죠. 그렇겠죠. 지금 이 대형 학원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이 일타 강사들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정부에서 지적한 그 사교육 이권 카르텔 예. 그것과 관련한 어떤 관련성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워낙에 많은 수입을 올리다 보니 예. 뭐 몇백억대 아니겠습니까? 어.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세무 처리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좀 있다고 부족한 볼 수 게. 있고
또 현금 거래가 많이 있다는 내용도 있고. 지금 보니까 뭐 비리, 그러니까 신고도 받고 뭐 그랬다 네.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걸 기본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생각하는 그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연관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 어떤 이 현상을 더 납득시킬 수 있는 상황도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학부형, 또 예. 학부모, 또 이 학생들, 교육 관계자들 이런 분들에게도 이 상황 지금 수능 뭐 쉽게 나온다 이걸로 지금 변질되는 이 논의에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정부에서 교육부 차원에서 어떤 조사, 그리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그리고요 이 사교육 업체들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장도 얘기 좀 한 게 있거든요.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 시장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어떤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어떤 뭐 거짓 또는 과장 광고로 불안 심리를 좀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지난 6월 22일 날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통합 신고센터를 이제 개설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제 그 표시광고법 위반 부분을 좀 살펴볼 계획입니다. 장윤성 기자, 공정위도 움직이고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은 그러면 교육부 당국의 조사, 세무조사, 공정위의 어떤 조사 이걸로 끝날까요? 아니면 더 뭐가 갈까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죠.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뭐 검찰을 동원한 압수수색, 뭐 경찰의 압수수색, 압수수색이요? 예, 그리고 또 뭐 누군가는 구속, 누군가는 또 뭐 왜냐하면 지금 평가원 원장이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예. 이규현 원장이 그만두고 공석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9월 모의고사 준비하러 출제위원들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잘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내가 낸 시험 문제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발생하면 예, 감사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또 무슨 그 검찰의 그 수사 대상이 되거나 이랬을 때 사법적 그 재단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건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괴로운 거 아닙니까? 다들 이 잔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 누가 이 독배를 마시려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계 내부에 상당한 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의 출발이 예. 대형 학원하고 일타 강사들 세무조사에서 탈세 혐의가 있을 때 과징금을 추징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였습니까? 그게 아니라 수능 150일 앞두고 느닷없이 교육부 총리가 대통령을 보고하고 나서 브리핑을 하면서 수능 난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물론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그런 발언 한 적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러면 교육부 총리는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브리핑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 정부에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노동시간 문제도 그렇고요. 주 52시간 노동시간이요. 그리고 만 5세 취학연령 인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상황은 보면 수능 난도에 어쨌든 누가 됐든 평가원장이 됐든 교육부 총리가 됐든 뭐 대통령이 됐든 그것은 전문가들의 영역인데 그 영역을 정치화하고 나서 이 책임은 오로지 대형 학원들하고 일타 강사들이 뒤집어 쓰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많은 국민들, 학부모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공정이 과연 이런 틀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문과 문제제기가 있는 겁니다. 윤석 대변인. 킬러 문항 배제하는 거요. 아주 최상위권 학생의 경우는 해당한다고 이 일타 강사 출신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대다수 아마 수험생이나 학부형들은 좋다고 생각하실 거고 이 세무조사 얘기는 잘 보세요. 세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피해자가 누굽니까? 과도하게 그런 비용을 지불한 학부모가 될 거 아니에요. 그 관점에서 얘기해야지 이 부분을 그렇게 비판하시면 포인트를 잘못 잡으신 거죠. 잠깐만, 지금 시간이 1분밖에 없는데 아까 김광삼 변호사께서 먼저 손 드셨거든요. 제가 1분 드릴게요. 이제 킬러 문항이 사실 사교육과 이제 관련이 많이 있죠. 이게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사실 이제 킬러 문항과 관련해서도 뭐 부산, 제주 또 서울 교육감도 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 정부랄지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세우면 그 정책을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국세청의 조사도 있을 수 있고 수사기관 수사도 있을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킬러 문항이 됐건 사교육이 됐건 이것이 잘못된 건 맞지만 여기에 편승해서 불을 쌓은 사람은 있잖아요. 근데 불을 쌓은 과정에서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조사받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우택 부원장 딱 20초 남았거든요. 바로 짧게 말씀하시죠. 아니 이게 뭐 세무조사 한다고 뭐 사격이 없어지겠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처럼 죄 안 지었으니까 뭐 압수수색 받아도 문제 없지 않느냐. 세금 탈세 안 하면 문제 없지 않느냐. 근데 사업하거나 기업하는 데는 다 아실 거예요. 이 말이 말장난이라는 거를.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좀 전해주셨습니다.